자,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을 아우르는 한 단어는 원자입니다. 영어로 아톰. 원자들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원자들이 어떤 화학적 결합을 해서 물질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생명을 만드는지, 그리고 걔네들 간의 상호작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경우가 원자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신호 중에 빛 신호를 본다 했는데요. 고온의 물체가 빛을 내놨네요. 이거를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어떻습니까? 하면 마이너스 주파남보가 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이름을 써요. 근데 이 고온의 물체가 내는 빛이 중간에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 합니다. 여러분들 과거 수소 원자 스펙트럼이라는 것을 보았을 텐데요. 수소의 에너지가 원자 핵에 대해서 n = 1, n = 2, n = 3 등등 하면서 n = 무한대 이런 에너지 레벨을 가지며 E1, E2, E3 이런 것들을 보았을 겁니다. 만약에 저온의 수소 기체를 통과하는 이런 과정에서 특정한 빛, 즉 여기 있는 전자를 이쪽으로 올릴 수 있는 이 빛을 만약 먹었다면은 중간중간에 연속 스펙트럼에서 이빨이 빠진 이런 놈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선 스펙트럼 중에서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역시 마찬가지 프리즘을 통과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저온의 기체가 특정한 빛 에너지를 먹었는데요. 이 먹으면 에너지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높은 에너지 중위로 올라갔던 이놈이 다시 원래 에너지를 내려오면서 빛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저온의 기체가 낸 에너지를 역시 스펙트럼 보면 아까 말했던 이 특정한 빛이 찍 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방출 스펙트럼이라는 이름을 써요. 둘 다 선 스펙트럼입니다. 알주 주파남보가 연속되어 있으면 연속 스펙트럼을 쓰고 그렇지 않고 중간에 흡수선이 보이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선 스펙트럼이라는 이름을 쓰겠다고요. 이 기체의 종류가 동일하다면 흡수한 에너지와 방출한 에너지는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태양에서 오는 빛을 분석하네요. 그래서 수소의 흡수선이 보이고 헬륨의 흡수선이 보이고 칼슘의 흡수선이 보이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석해낼 수 있겠다는 거예요. 페이지 42, 43 읽어봐 주십시오.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전문이네. 자, 44까지 다 봤습니까? 교실자료 다 오셨을까요? 44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아까 원자 영어로 뭐라 했다고? 아톰. 아톰. 요거는 그리스어 아토머스에서 나왔습니다. 쪼갤 수 없는 했어요. 제일 먼저 그리스 시절에 쪼갤 수 없는 아톰의 얘기를 해준 사람이 있네요. 누구죠? 볼턴.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물질을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단위가 나올 거야 라고 하는 입자설을 제시했습니다. 그때
쪼갤 수 있는 최소의 단위를 우리는 원자라는 쓰는데요. 예, 돌턴이 1801년에 원자설을 하면서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원자 법칙이 아니라 원자 설 해놓은 이유는 원자가 쪼개지긴 쪼개져요. 뭘로 쪼개지죠? 전자. 전자 핵과 바깥쪽으로는 전자로 쪼개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자 핵 확인이 먼저 있었죠. 누가 했습니까? 예, 톰슨의 응급선식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때는 원자라는 놈이 예, 전체 플러스에 마이너스처럼 콩콩 박힌 모델로 제시했는데요. 이후에 핵의 발견이 있었네요. 누구죠? 러더퍼드. 예, 러더퍼드가 원자 핵의 그래서 금박에 대해서 알파 입자를 쪼여주면서 알파 입자 살라신을 통해서 핵의 존재를 알아냈습니다. 보통 우리가 원자의 크기가 1옹스통 단위 정도 수준으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옹스통이라는 게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입니다. 그럼 원자 핵의 크기는 얼마 정도 됩니까?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입니다. 이 핵도 다시 쪼개니까 플러스 전자티는 양성자와 마이너스 전자티는 중성 입자가 되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쪼개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화학의 영역이고요. 물리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 양성자도 또 쪼개왔어요. 그랬더니 업, 다운, 쿼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중성자 쪽에 보니까 업, 다운, 쿼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봤죠. 양성자의 전하량은 우리가 플러스 1, 즉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럼을 주었는데요. 중성자의 전하량은 제로죠.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 역시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 쿼크는 플러스 3분의 2, 전자 전하량은 플러스에 해당하고요. 3분의 2에 해당하고요.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 2가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개 합해보면 플러스 1의 전하량을 요 세 개 합해보면 제로 중성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물질을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있는 최소 단위 기본 입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럼 얘네들은 우주의 탄생과 함께 어떻게 해서 만드셨습니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대 가장 그럴듯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빅뱅 우주론입니다. 빅뱅 우주론은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 전에 T=0 되는 시점에서 어느 한순간 대폭발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이런 쿼크들이 만들어진대요. 6종류의 쿼크와 그리고 6종류의 경입자, 다른 이름으로 렙톤이라는 이름을 써요. 대표적인 경입자가 뭡니까 하면 전자입니다. 전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습니다. 처음에 쿼크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업 쿼크와 다운 쿼크의 비율이 1대1로 만들어졌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가 업 다운 뭉치면서 양성자 그리고 업 다운 뭉치면서 중성자가 만들어졌네요. 얘네들의 비율은 처음에 1대1이었다가 이후에 7대1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중성자의 질량이 조금 무겁다는 것은 화학을 통해서 공부가 되었을 겁니다. 질량은 곧 에너지와 등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온도가 높았을 때에는 비교를 통해서 고온, 고밀도 상태에서 비교를 통해서 저온, 저밀도의 상태가 되는 게 비교 우주론이에요. 양성자와 중성자를 비교해보면 중성자의 질량이 조금 더 무겁다는 것은 중성자의 에너지가 좀 더 커요. 양성자, 전자, 각종 중성미자 이런 것들로 쪼개지는 과정, 이게 베타 분계가 되는데요. 온도가 높았을 때는 이 과정, 역반응이나 이 과정, 정반응이나 둘 다 잘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온도가 내려가면서, 비교를 통해서 온도가 내려가면서 이 역반응으로 중성자를 되돌리는 이 반응체를 일어나지 못해서 양성자의 비율이 7대1까지 올라갔다. 비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물론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증거들이 나중에 나오게 되겠죠. 우주의 나이가 약 T=3분 정도 될 때
양성자, 중성자 두 개가 달라붙으면서 이걸 우리는 헬륨 원자 핵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헬륨 원자라는 이름을 안 쓰고 원자 핵이라 쓰는 것은 아직까지는 전자가 얘한테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나이가 되는데요. 바로 38만 년 될 때입니다.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나가 제일 중요해요. 이제는 요 양성자 주변에 전자가 구속되고요. 양성자, 중성자 있는 헬륨 원자 주변에 전자 두 개가 구속되면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는 시점, 우주 나이가 38만 년 될 때, 이때 온도는 3000 켈빈. 그 위에 뭐 3 켈빈에서 구하는 그런 다 필요 없어요. 3000 켈빈 되었을 때, 우주 나이가 38만 년 되었을 때 원자들이 만들어졌다. 이게 빅뱅 우주의 가장 핵심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빅뱅 우주론자들이 저렇게 우주의 탄생 시나리오를 얘기했던 것은 뭔가 증거가 있지 않겠냐 하는데요. 빅뱅 우주론의 증거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레이저 광선을 쭉 쏘면 레이저 광선이 움직이는 경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른 먼지 같은 거에 튕겨서 산란될 때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 레이저 광선이 이렇게 지나간다 할 때 우리는 그 레이저 광선이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SF 영화 보면 우주 전함들이 이렇게 싸우는 과정에서 뭐 A하고 B가 우주 전함 싸우면서 레이저 광선이 쫙 하면서 여기 뭐 전함 터지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있을 수가 없다고요. 우주공간에 노을 빛이 찬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레이저포가 날아가는 이 과정을 우주공간에서 우주에서 싸우는 그런 거는 본래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인데요. 빅뱅을 통해서 너무 온도가 높았을 때, 즉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고 전자도 있고 한다면 이 빛이라는 게 쭉 진행하지 못하고 워낙에 고온 고밀도 상태니까 튕겨요. 빛이 직진하지가 못하다는 얘기예요. 이랬어요? 이래서 우연 우주 빛이 직진하지 못하고 빛과 물질이 분리되지 못했다. 빛과 물질이 분리되지 못했던 것이 38만 년 전의 상황입니다. 반면 이제 어느 정도 공간이 커지면서 수소 원자가 만들어지고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빛이 직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온도가 3000 켈빈 되었을 때 우주 나이가 38만 년 되었을 때 이 얘기예요. 이렇게 직진한 빛이 우주와 팽창하면서 굉장히 큰 적색 편의를 우리한테 오네요. 이래서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가 됩니다. 빅뱅 우주론자들은 우주 배경 복사를 있을 것을 이제 예언하고 이후에 후학들아 우리가 생각했던 우주 배경 복사가 잘 맞아떨어진다면 우리 말 좀 믿어주라 하는 거예요. 빅뱅 우주론자는 고온 고밀도 상태에서 저온 저밀도 상태로 우주 공간이 늘어나면서 밀도가 낮아지고 온도가 낮아졌는데 과거에 빛과 물질이 분리되면서 그때 나왔던 이 빛이 우리한테 이제서야 온다. 그 빛은 3켈빈의 복사파로 올 거야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후에 펜지어스와 윌슨이 우주 배경 복사를 측정해내네요. 그 외에 코비 위성이라든지 WM 위성이라든지 플랑크 위성이 올라가서 우주 배경 복사를 측정해냅니다. 여러분들 3켈빈 복사파가 올 거야 라고 빅뱅 우주론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만약 30켈빈짜리가 오면 믿어지겠습니까? 오차 너무 심하잖아. 근데 2.7켈빈의 복사파가 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주 온도가 2.7켈빈짜리 말입니다. 이 우주 배경 복사는 어느 특정 바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주의 말 그대로 사방팔방에서 오고 있어요. 이 우주 배경 복사를 우리가 예측한 대로 오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빅뱅 우주론이 나오기 전에 우주의 팽창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허블이죠. 허블은 정적인 우주론을 제시했던 아인슈타인인데요.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우주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 근데 분명히 중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중력에 의해서 그러면 모여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밀어내는 어떤 힘이 있지 않을까? 그 우주 상수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에 허블이 외부 은하를 관측하는 과정에서 가까이 있는 은하는 좀 느리게 우리한테 멀어지고 멀리 있는 은하는 더 빠르게 멀어지고 더더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더더 빠르게 후퇴되는 허블 법칙을 발견해내게 됩니다. 우주가 팽창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우주가 지금보다 작았고 그리고 아마도 아주 먼 옛날에 137억 년 전에 138억 년 전에는 우주가 어느 한 점에서 출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 우주론을 제시했던 아인슈타인은 그 허블의 우주 팽창을 증거를 보고 내가 우주 상수라는 것은 잘못 생각했는데 라고 취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주가 팽창한다니까 빅뱅 우주론자들 왜 이 팽창하는 우주에 대해서 정상 우주론자들에게 있는데요. 정상 우주론자들은 물론 지금은 이제 정상 우주론자들이 믿어지진 않습니다. 정상 우주론자들은 우주 곳곳을 보니까 밀도가 다 균일한 것 같아. 그래서 우주의 크기는 증가해. 근데 우주의 밀도는 일정해. 그래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고 우주의 질량이 증가해. 라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정상 우주론자들이에요. 반면 빅뱅 우주론자는 우주 크기가 증가하는 거 맞아. 근데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 건 아닌데 밀도가 감소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의 온도는 합니다. 감소해라는 사람이 빅뱅 우주론자들, 일정해라고 하는 사람은 정상 우주론자들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빅뱅 우주론의 여러 가지 증거들 중에 우주 배경 복사가 찾아지면서 특히 1990년대 이후에 인공위성들이 여러 가지 우주 배경 복사를 촬영해 놨는데요. 페이지 47쪽에 보시면 가장 최신의 우주 배경 복사로 플랑크 위성이 측정한 것을 보았습니다. 좀 해주십시오. (44쪽에서) (47쪽까지) 정리해 주세요. 빅뱅 우주론자들이 우주 배경 복사를 빅뱅 우주론의 증거로 제시할 때 또 다른 증거들을 제시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우주를 스캔해 보니까 생각 외로 헬륨이 많다는 거예요. 이 헬륨을 만드는 과정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수소 행위학이죠. 별 내부에서 수소 행위학을 통해서
에너지 방출한다. 그거는 그 옛날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원자 폭탄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비배우 주원자들은 처음에 양성자 대 중성자의 비율이 1대1이었다가 나중에 7대1로 바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에 중성자나 이렇게 바뀔 거야. 또 밑에도 하나 더 써볼까요? 그러다가 요 둘이 둘둘 뭉쳐서 헬륨을 만들었죠. 얘네들은 다들 수소예요. 수소 원자핵이나 양성자나 똑같은 놈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개수를 보니까 12대 1. 질량을 보면 12대 4가 되겠죠. 양성자, 중성자의 질량은 비슷하고 수소보다 헬륨이 한 4배 정도 무거워요. 그러면 3대 1 정도 되네요. 빅뱅을 통해서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헬륨이 만들어졌어 라는 주장이에요. 즉 우주에 있는 별 내부에서 핵융합을 해봐야 지금 우주에는 이렇게 많은 헬륨이 있을 수는 없어. 빅뱅을 통해서 헬륨이 만들어졌어. 그리고 하늘을 스캔해서 수소와 선스펙트럼, 헬륨의 선스펙트럼을 통해서 3대 1임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단 여기서는 미리 대충 뭐 3대 1이 되게 측정값을 보고 이온값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우주배경 복사는 과거에는 측정된 적이 없었으나 비교 유전자들이 예측하고 후학들을 찾아봐라. 그리고 잘 맞아떨어지면 우리 거 일단 믿어주라 라고 했고 이후에 실제로 찾아진 것이 우주배경 복사입니다. 그래서 비교 우주를 지지하는 가장 큰 증거 우주배경 복사는 사방팔방에서 온 방향에서 약 3켈빈의 복사파가 왔다는 이게 비교 우주의 가장 큰 증거가 되겠습니다. 근데요, 아까 47페이지 한번 봐봐 했잖아요. 약간 푸른색으로 띄우는 것도 있어요. 약간 붉은색은 2.7켈빈보다 조금 더 온도가 높은, 약간 푸른색은 2.7켈빈보다 조금 더 온도가 낮은 건데요. 이게 온도가 높다 해서 2.7켈빈보다 온도가 높으니까 얼마나 높을까 했는데 기껏 1000분의 1켈빈 또는 10만분의 1켈빈 정도 수준으로 온도가 높은 정도입니다. 낮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미묘하지만 온도 차이가 나요. 그 말은 아주 미묘하지만 우주에 물질의 밀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좀 더 물질이 많이 모이는 쪽, 좀 더 물질이 적은 쪽으로 말입니다. 이건 다음 페이지에서 여러분 다음 단어에 소개될 이 별이 형성되는 과정, 은하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다고요. 페이지 47쪽까지 다시 한번 더 봐주시고 이후에 49쪽에 있는 문제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55쪽까지 되겠습니다. 시작해 보십시오. 너는 이쪽 문제를 풀면 돼. 저 여기 문제 다 안 풀었어요. 자랑이다. 이씨. 그때 그 책에 없었어요 제가. 그래.